공생체 유전자가 자연 선택된다. 생명체는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갖고 있다. 우리가 개체라고 했을 때 이런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단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개체를 이야기할 때 미생물과 공생관계에 있는 숙주말을 말한다면 이런 개념에는 모순이 된다. 개체의 역할을 하는 생물체는 숙주의 유전자만이 아니라 미생물 유전자의 역할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선택의 힘이 작용하여 선택되는 개체는 숙주의 유전자가 우수해서 선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숙주와 미생물의 공생체 유전자의 우수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지금까지 하나의 유전체가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의 개체로 전달된다는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은 질병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치료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려는 접근 전략이 때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질병이란 궁극적으로 수많은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진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을 병리학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질병을 이해할 때 문명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혹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전략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명과 더불어서 시작된 가축화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되었다. 땅땅땅땅. 저루 인플루엔자는 이러한 공생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의 집단 사육은 마치 산업혁명 후에 도시화가 감염병을 유행시킨 원인이 되었듯이 조류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 되었다. 14세기의 야생 들쥐로 집지로 여럿이 페스티스 균이 옮겨간 후에 인간에게 페스트의 대유행을 일으켰듯이 야생 조류에서 집단 사육을 하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조류로 바이러스 균이 옮겨간 후에 다시 이 병원균의 숙주를 조류에서 인간으로 옮기는 일이 생긴다면 조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대유행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동물의 가축화는 동물과 공생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넓은 동물이 가진 미생물과 인간의 저우 그리고 양자의 공생 가능성에 대한 탐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탐색 시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나 혹은 세균에 의한 질환이 나타나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생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지구의 역사의 긴 여정에서 본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실 조류 바이러스가 조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조류 바이러스와 조류가 공생적인 관계로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다. 조류 바이러스 입장에서 조류를 죽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공생적인 관계가 확립되면 조류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조류에서 완전히 공생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류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나와 사람에게 감염도 일으키고 또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는 형태로 변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류 바이러스가 이렇게 숙주를 옮겨다니는 것도 공생적인 관계의 탐색으로 볼 수 있다. 바이러스 또한 생물체의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의 일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는 결국 생물체 간 유전자 교환의 매개가 되기도 한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적인 분화가 끝나서 이제는 서로 동떨어진 이종의 생물체 간에도 바이러스의 매개를 통한 유전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다른 생물종과 별개의 독립된 유전자만으로 구성된 종이나 개체는 없다. 사실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생물은 접촉 이후에 감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처음 감염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동력이 커서 질병과 사망을 일으키곤 하지만 점차 동력이 적은 개체가 번성하게 되어 우세한 감염균이 된다. 이후에는 질병을 거의 일으키지 않다가 점차 사람의 세포와 정보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이익을 얻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병원성이 약화되는 기전은 사실 유전자의 변이와 이에 대한 자연선택의 힘이다.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서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 중에 병원성이 약한 세균이 병원성이 큰 세균보다 생존력이 크다면 병원성이 약한 세균이 선택되는 것이다. 병원성이 클수록 숙주의 생명을 위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세균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세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에 의하여 병원성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균 간의 유전자를 교환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세균 간의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공생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박테리아의 경우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에이즈, 에볼라, 조류바이러스 등 현재 인류가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인류에게 유용한 기능을 주면서 스스로 병을 일으키지 않고 공생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때까지 인류가 겪어야 할 희생이 적지 않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공생 바이러스가 될 때까지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감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의해서 면역이 형성된다면 공생적인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 이상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일 역시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 병원체와 숙주인 사람의 관계는 균형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로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서 매우 빠르게 번식하면서 심한 질병을 일으켜서 치명률을 높이는 경우로, 이때는 사람이 죽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사람 간의 전파 기회를 잃어가는 유형이다. 둘째는 사람 몸에서 느리게 번식하여 동력이 약한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사람 간의 전파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경우다. 세균의 감염과 공존을 생각해보면 세균과 숙주가 처음 조우했을 때 강력한 동력을 가진 세균도 치명률이 높으면 세균 자신의 근거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 병원체와 숙주는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향, 공존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병원체가 취하는 전략이지만, 대개는 같은 병원체라 하더라도 첫 번째 전략에서 두 번째 전략으로 전략을 바꿔나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숙주인 사람 몸 안에서 번식하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전략인 숙주와 상호 이익을 얻음으로써 공생적인 관계를 취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도 사실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을 당하는 그 관계 같지만은, 먹잇감이 없어지면 포식자도 생존할 수 없으므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각 개체가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실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태계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관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체와 숙주의 관계는 또 다른 숙주의 존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병원체의 주변에 병원체가 번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숙주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전략을 유지할 것이고, 다른 종류의 숙주가 없고 사람에 국한되거나 제한된 숙주의 몸속에서 번식을 유지해야 한다면 두 번째 전략이나 세 번째 전략을 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종으로서의 도약은 곰팡이 식물, 동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체는 모두 박테리아 혹은 고세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체로부터 진화했다. 그런데 단세포 생물체만이 살던 세계에서 어떻게 다세포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단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분열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개의 세포가 서로 합쳐진 채로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기가 커진 세포는 단세포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는 크기 경쟁을 유발하여 다세포 생물체로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세포가 되면 크기에 대비해서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움직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세포의 표면적에 대비해서 무게가 늘어나면 또 세포 표면을 이용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남은 쓰레기는 버리는데 한계가 부딪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양분 섭취와 비설과 관련된 세포의 기능이 분화되고, 한편으로는 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복잡한 기능의 다세포 생명체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기능 위에 대사율을 변화시키고 신경계 등의 기능을 투과하면서 본격적인 진화를 이루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본격적인
물론 단세포 생물체인 박테리아나 고세균 이전에는 최초의 어떤 생물체로부터 진화해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독특한 핵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DNA 염기 세일이라고 부르는 ATGC의 혼합적 구성으로 된 핵산을 갖추어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최초의 생명체에서 어떻게 다세포 생물체를 거쳐서 매우 복잡한 체계의 포유로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유전자 단독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추진할 수가 없다. 유전자의 변이는 후손이 탄생할 때 무작위적으로 발생할 뿐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개체가 선택되어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3일에 가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환경이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가 초래되었지만 또 하나의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진화의 역사에는 주어진 종이 적응력을 높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도약하는 변화 역시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질적인 변화의 핵심은 유전자들이 크게 섞이는 교잡이나 이종 간의 결합이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개체는 유전자가 섞이면서 새로운 유전자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모세균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외에도 유전자 교환에 의해서 모세포와 별개의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유전자 교환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세균은 세균끼리 수시로 유전자를 교환하는데 유전자들이 세균과 세균 사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균이 분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세균의 유전자는 그 세균의 조상이 갖고 있는 유전자와 크게 다를 수도 있다. 소위 키메라 세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대개 가까운 종끼리 이루어지곤 했지만 때로는 서로 아주 먼 종 간에도 먹고 먹히면서 발생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생물체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진핵세포의 탄생 과정이 있다. 세포에 핵이 없는 원핵 세포인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키메라 혼합으로 핵을 가진 진핵세포가 탄생한 것이다. 진핵세포의 탄생은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같은 종류의 세균끼리 유전자 혼합이나 공생이 아니라 고세균과 박테리아의 이종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차례만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후에 일어난 생명현상에서 진핵세포의 기본적인 세포의 구성이 같았기 때문이다. 진핵세포의 탄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종 세균 간의 결합에 의해서 세포의 핵 내의 에너지 공급소의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음식 섭취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체내의 여러 작용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세포의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기화합물인 아데노신 삼인산 즉 ATP의 형태로 에너지가 변환되어 보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사용하고 다시 보충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 에너지 합인 셈이다. 대사 과정에서 아데노신 3인산이 소비되면 아데노신 2인산 또는 아데노신 1인산으로 전환된다. 식품 섭취로 에너지원이 들어오면 이를 산화하여 다시 아데노신 3인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매일 생명 활동에 쓰이는 ATP를 재생하여 충당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세포의 생화학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해서 그것을 ATP에 저장하였다가 활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 즉 인간이 신체 활동을 하고 정신적으로 사고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 시스템의 기원은 진핵세포의 탄생 때 이종 결합한 미생물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으로 처리되거나 악화되는 질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을 포함한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미토콘드리아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생존하고 활동해왔던 세포 내의 환경과 크게 다른 환경을 만드는 오늘날의 생활 양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당뇨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의 공생체계에서 얻는다. 모든 세포는 DNA와 정보 체계를 설계도로 하여 벽돌과 같이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역할과
효소와 같이 물질들을 분해하고 움직여서 대사 기능을 하는 단백질,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는 세포가 생성되거나 활동을 수행할 때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료로 만들어진 부품과 자동차의 설계도 정보가 있어야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동력이 필요하고, 또 만들어진 자동차가 운행할 때는 가솔린과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즉 자동차를 만들고 이용하는 데에는 설계도와 부품 외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다. 생명체 역시 정보 체계와 생명체의 구성물이 필요하며, 이러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할 때 에너지를 얻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생명이 있는 모든 개체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세포 활동이란 끊임없는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 변화의 단계마다 에너지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태아가 수정된 후에 태어나서 어린이로 성장할 때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각 조직은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수행하며 또 크기가 커진다. 이러한 일들은 단백질과 같은 인체의 구조물과 효소들이 생성되면서 일어난다. 생합성으로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되고 새로운 분자들이 합성되며, 이러한 분자들이 많아지면서 세포가 커지고, 이후에 세포가 분열 분화하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미 만들어진 세포 자체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의 구조물들을 끊임없이 재편성하면서 기능을 유지한다. 넓고 비효율적인 세포 내의 구조물을 청소하여 제거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존의 세포를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세포는 세포가 가진 각 세포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기 분자를 만들어 생명체가 필요한 구조물과 효소를 형성하거나 생명체 활동을 위한 정보를 산출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다. 적절하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거나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포는 활력을 잃게 되고 생명체는 질병 혹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듯해도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해서 혈액을 공급하며 또 호흡을 하기 위해 상당량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 기초 대사량만 하더라도 하루에 1500kcal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는 어디서 오고 세포체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일까? 햇빛이 없는 밤에 불을 밝히고 난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성 연료도 과거 생물체의 사체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태양의 에너지원이다. 사람은 햇빛으로부터 직접 화학물질을 합성하지 못하지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기를 얻고 햇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으로 자라는 식물을 얻고, 또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원 역시 태양이다. 사람이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마치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식품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이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의 역할을 한다. 소화관에서 이러한 음식을 소화해서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 영양소들을 혈류로 들어가게 하고, 이후에 영양소들이 각 조직의 세포들에 들어간 다음에 인체 각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이 영양소들을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에너지로 사용되는 식품 소화의 주요 최종 산물은 포도당이지만 지방산 같은 지질 성분이나 펩티드 또는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 에너지원들은 세포 내에 들어와서 산화 과정을 거치는데 산소를 이용하여 화학 결합을 깨뜨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마치 석유나 석탄을 산소를 이용하여 태우는 과정과 같다. 미토콘드리아는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연료인 포도당과 같은 에너지원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칼로리 과다 섭취가 당뇨병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면 미토콘드리아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와 당뇨병의 발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하다가 포도당 같은 연료 공급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소요가 줄어들면 발전소의 역할을 줄인다. 소비되지 않은 당이 세포 내에 있으면 세포 내에서 독성을 일으키거나 세포 내의 단백질이나 지방에 결합해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변형된 분자를 만들어 미토콘드리아가 사는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포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당이 많아지면 세포 내 환경이 나빠져서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거나
기능이 약화하기 때문에 포도당과 같은 인류를 공급해 주어도 세포 내에서 이를 에너지로 만드는 효율은 떨어진다.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면 혈액 내에 있는 당을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양을 줄이기 위하여 세포는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의 수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혈액 내에 당과 인슐린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세포 내로 운반되는 당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한다. 당뇨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따라서 에너지 대수의 중심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당뇨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대인이 가진 질병 중에 하나인 당뇨병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즉 과거 진핵세포가 만들어질 때 결합한 세균과의 공생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토콘드리아가 세균 간의 이종 결합에 의하여 세포에 포함된 작은 기관이 되었지만 여전히 독립된 세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상당 부분이 핵 유전자로 이동했지만 일부는 미토콘드리아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핵 유전자의 일종에서는 유전자의 혼합이 생긴 것인데 완전히 혼합이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유지하는 혼합 체계인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대부분이 핵 유전자로 이동했다면 왜 일부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에 남아있을까? 이처럼 유전자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핵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로 분산시켜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포에는 수백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세포 내에 들어오는 당과 같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주요한 기능을 한다. 즉 세포 내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에너지 발전량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데, 각 미토콘드리아가 독립적으로 미세 조절하는 것이 핵 유전자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과정에 보다 적절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보다 상황에 대한 적응성을 더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